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70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곧게 살아온 나 김정래. 퇴직 후엔 느지막이 남편과 여행이나 다니며 여생을 보내려 했지만 뇌경색은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 신세가 되었고 말도 어눌해졌다. 남편은 이미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민수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며 해외 출장이 잦았다. 며느리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다며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망정 나의 수발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결국 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아들이 여러 곳을 알아보고 데려온 사람은 다정해 보이는 50대 초반의 요양보호사 박미경이었다. 박미경 요양보호사는 첫 인상이 좋았다. 늘 환하게 웃었고 살뜰하게 나를 보살폈다. 아침 일찍 와서 나의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차려주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다. 아들은 어머니 정말 좋은 분 만났네요. 라며 안심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미경의 친절이 점점 도를 넘어서는 통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 밖에 나가지 마세요.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요. 어르신, 그 채널은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시는 게 어떠세요? 어르신, 친구분들이랑 너무 자주 통화하시면 기력이 쇠하세요. 제가 대신 안부 전해 드릴게요. 처음엔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나의 모든 일상이 그녀의 통제 아래 놓였다. 친구들의 전화는 그녀가 대신 받았고 나에게는 전달해 주지 않았다. TV 채널 선택권도 사라졌고 내가 좋아하는 고즈넉한 산책은 감기 걸릴까 봐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 순옥에게 전화를 걸어 미경 씨가 나가는 동안 잠깐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말하자 미경은 귀신같이 알고 전화를 끊었다. 어르신,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자주 통화하면 안 된다고요.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나는 그녀의 친절 뒤에 숨겨진 차가운 통제의 섬뜩함을 느꼈다. 나의 불안감은 재정 문제로 이어졌다. 나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은행 업무는 물론 모든 재정 관리를 직접 해왔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면서 박미경에게 내 통장과 도장, 신용카드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어르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지만 어쩐지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아들의 생활비가 통장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미경 씨, 혹시 지난달 연금은 다 들어온 거니? 통장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제가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어르신이 자꾸 이러시면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어르신을 돌보는데요. 오히려 나를 도둑 취급하는 듯한 말투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집안에서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남겨준 값비싼 시계에 내가 아끼던 은수저 세트, 작은 보석함. 처음엔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줄 알았다. 하지만 사라지는 물건들이 늘어나자 나는 박미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내가 미경 씨, 내 서랍에 있던 보석함 못 봤니? 라고 묻자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다. 어르신, 무슨 보석함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어르신이 어디에 두셨는지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정말 치매가 왔나? 아니면 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왔다. 하지만 그는 올 때마다 박미경과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나에게는 형식적인 안부만 물었다. 어머니, 미경 씨가 잘 돌봐드리고 있죠?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내가 얘야 미경 씨가 나를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통장도 안 보여주고 하고 힘들게 말하려 하면 박미경은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르신, 지금 아드님 왔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드님 걱정하시게요?
제가 어르신 건강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그녀는 늘 이런 식으로 나의 말을 끊었고 아들은 박미경의 말만 믿는 듯 했다. 나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허리 통증은 물론 마비된 왼쪽 팔다리가 저려와 밤잠을 설쳤다. 박미경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어르신 병원 가는 것도 다 돈이에요. 그리고 병원 가면 어르신만 더 힘들어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그녀는 나에게 진통제를 먹였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약 기운에 정신이 몽롱해지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저들은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갇혀 있어야 하나? 마치 감금된 죄수처럼 느껴졌다.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어느 날 오후 박미경이 잠시 외출한 사이 낯선 남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나는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문만 두드렸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지 않았다. 잠시 후 남자는 문틈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넣고 사라졌다. 봉투 안에는 주택근저당 설정 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내 이름과 함께 나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박미경이 내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이 분명했다. 이 집까지 빼앗으려 드는구나, 이 악독한 것. 내 남은 재산은 이 집 한 채뿐이었다. 이 집마저 빼앗기면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내 휴대폰은 박미경이 항상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나는 휠체어를 힘겹게 움직여 거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으로 향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비상용 휴대폰이 있었다. 박미경은 내가 휴대폰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젊은 시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했다. 나는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겨우 전원을 켰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수의 번호를 눌렀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지금 위험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어눌했지만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러 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내 아들마저 나를 외면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 순옥의 번호를 눌렀다. 순옥아, 나 정례야, 나 좀 살려줘. 전화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미경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감추고 휠체어를 움직여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박미경은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르신 혼자 뭘 하고 계셨어요? 제가 잠깐 나갔다고 사고라도 치신 거 아니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전율을 느꼈다. 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가 걸었던 전화 한 통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또 다른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삶에 드리워진 이 지독한 막장 드라마가 상상치도 못할 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방 안에 있는 낡은 액자형 디지털 시계를 개조했다. 이 시계는 사실 작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다. 예전에 아들이 해외 출장 때 집을 비울 때 감시용으로 설치해준 적이 있었는데 박미경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나는 힘들게 시계 카메라를 작동시켜 거실이 모두 보이도록 설치했다. 이제 박미경의 모든 움직임이 녹화될 것이었다. 며칠 후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던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 속 박미경은 내가 잠든 밤에 몰래 내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고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돈인 양 태연하게 내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더 섬뜩한 것은 그녀가 내가 마시는 약에 무언가를 섞는 모습이었다. 내가 항상 몽롱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 악독한 것. 이젠 약까지 먹여서 날 바보로 만들고 있었어.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날 녹화된 영상 속에서 터졌다. 박미경이 잠시 외출한 사이 몰래 집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내 아들 민수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미경의 방으로 향했다. 아들은 박미경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듯 다급해 보였다. 그는 박미경이 보관하던 내 통장과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마침내 뭔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박미경의 통장이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펼쳤다. 아들은 박미경의 통장을 보고 격분한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박미경의 통장 내역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언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돈 전부 이 여자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당장 확인해 주세요. 내 아들이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다니. 나는 혼란스러웠다. 대체 무슨 일이지? 내 아들이 박미경에게 돈을 보냈다니? 그리고 왜 박미경의 통장을 찍고 있는 거지? 나는 아들이 박미경의 통장 내역을 찍고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나의 낡은 비상용 휴대폰이 진동했다. 며칠 전 내가 겨우 연결했던 친구 순옥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나는 박미경의 눈을 피해 몰래 휴대폰을 받았다. 순옥아, 나 정래야. 수화기 너머로 순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래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너희 아들 민수가 나한테 전화해서는 너 치매가 심해졌다고 자꾸 헛소리를 한다고 너한테서.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몇 번 끊었는데 며칠 전에 네가 또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전화했어.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순옥의 말은 나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아들 민수가 순옥에게 내가 치매가 심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니. 그리고 나에게서 오는 연락을 받지 말라고 했다니. 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순옥은 나의 대답이 없자 불안한 듯 재촉했다. 정래야? 괜찮아? 왜 아무 말이 없어?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옥아, 나 지금 박미경 감시하고 있어. 내 집. 내 돈 다 빼앗으려 해. 아들 민수도 왠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자 순옥은 더욱 당황했다. 정래야,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갈게. 너희 집 주소. 그때 거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미경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끊고 숨겼다. 박미경은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어르신, 혼자 뭘 하세요? 제가 잠깐 나갔다고 또 전화기 만진 거 아니죠? 그녀는 내 휠체어 옆에 놓인 물컵을 발로 걷어찼다. 물컵이 깨지며 물이 쏟아졌다. 나는 섬뜩한 박미경의 분노에 몸을 움츠렸다. 나는 박미경이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아까 찍힌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박미경이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아들 민수가 거실에 있는 내 금고를 열고 있었다. 금고는 내가 쓰러지기 전 남편의 유품과 비상금을 넣어두었던 곳이었다. 아들은 금고 안을 뒤지더니 통장 몇 개와 작은 보석함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내 아들이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아들 민수가 박미경과 짜고 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었다. 박미경의 수상한 행동들, 사라진 물건들, 통장 내역의 수상함. 이 모든 것이 아들 민수의 지시나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이다. 내 아들이 박미경에게 돈을 보낸 것은 박미경을 매수하여 나를 요양원에 보내거나 내 재산을 빼돌리는데 협조하도록 한 대가였을 것이다. 순옥에게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한 것도 내가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이 배은망덕한 놈. 자신의 어미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
나는 이 순간 박미경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일순간의 증오로 변했다.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의 진짜 배우는 내 아들이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감금에서 벗어나 아들에게 복수하고 내 재산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박미경, 그녀는 과연 아들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 꼭두각시였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이 거대한 사기극의 공범일까? 내 휠체어 옆에 깨진 물컵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다. 나는 흩어진 조각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박미경의 수상한 행동들, 사라진 물건들, 통장 내역의 수상함. 이 모든 것이 아들 민수의 지시나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이다. 내 아들이 박미경에게 돈을 보낸 것은 박미경을 매수하여 나를 요양원에 보내거나 내 재산을 빼돌리는데 협조하도록 한 대가였을 것이다. 순옥에게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한 것도 내가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이 배은망덕한 놈. 자신의 어미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 나는 이 순간 박미경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일순간의 증오로 변했다. 이 모든 악행의 진짜 배우는 내 아들이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감금에서 벗어나 아들에게 복수하고 내 재산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박미경, 그녀는 과연 아들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 꼭두각시였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이 거대한 사기극의 공범일까? 내 휠체어 옆에 깨진 물컵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다. 나는 흩어진 조각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아들 민수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곧 나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박미경은 여전히 나를 감시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속지 않았다. 오히려 박미경의 눈을 속여 아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나는 며칠 동안 박미경에게 몸이 더욱 안 좋아진 척 연기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척했다. 미경씨, 나 이제 정말 힘들어. 요양원에 가야 할까봐. 나의 연기에 박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다. 결국 박미경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상태를 알렸고 아들은 다급하게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양원에 가실 준비하셔야겠어요. 아들의 눈에는 걱정보다 탐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민수야, 요양원에 가기 전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다. 평생 살았던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싶구나.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걷던 길. 아들은 잠시 망설였다. 박미경은 불안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아들에게 내가 엄마의 마지막 소원도 안 들어줄 거니? 라며 애원하듯 말했다. 결국 아들은 마지못해 나의 외출을 허락했다. 물론 박미경이 동행하는 조건이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아들과 박미경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일부러 가장 외진 곳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그리고 준비한 대로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며 어지러운 척했다. 콜록콜록, 민수야, 엄마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 약 좀 줘라. 아들은 당황하여 나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준비했던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켜 아들의 품속에 몰래 떨어뜨렸다. 녹음기는 아들의 주머니 속에서 소리 없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잠시 정신이 없는 것 같구나. 내가 엄마를 잘 보살펴줘라. 나는 마치 치매가 심해진 듯이 횡설수설했다. 아들은 나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는 박미경에게 어머니가 더 심해지셨네요. 어서 요양원 수속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미경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공원에서 돌아온 나는 아들에게 요양원 입소에 동의하는 척했다. 아들은 그날 밤 나의 요양원 입소를 축하한다며 박미경과 함께 집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아들 덕분에 다시 웃음을 되찾은 듯 연기하며 그들의 경계를 풀었다. 식사 도중 아들은 박미경에게 말했다. 미경씨, 제가 박 여사님 통장에 돈을 좀 더 넣어 드릴게요. 어머니 잘 보살펴 주신 덕분이죠.
그리고 어머니 계좌에 있는 돈은 조만간 전부 다 빼낼 수 있을 거예요. 박미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다름 아닌 친구 순옥이 서 있었다. 순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아들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래가 내게 살려달라고 전화했어. 내가 정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들 민수는 당황하여 순옥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순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순옥은 나의 비상용 휴대폰에 내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모두 듣고 온 것이었다. 나는 순옥의 방문이 내 계획의 일부임을 알렸다. 내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의 절박한 음성 메시지를 나중에 확인하고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그때 나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에서는 아들 민수와 박미경의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미경 씨, 제가 박 여사님 통장에 돈을 좀 더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계좌에 있는 돈은 조만간 전부 다 빼낼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아들 민수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박미경은 순간적으로 나의 녹음기를 뺏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보다 한 발 빨랐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아들을 향해 절규했다. 아들은 순옥 앞에서 모든 것이 탄로 나자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아들 민수가 모든 것이 탄로 나자 박미경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나에게 오열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박미경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일까? 그때 박미경은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르신, 저는 사실 어르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아드님 민수 씨가 저에게 매달 거액의 돈을 주면서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테니 그 전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요양원으로 옮겨라 어머니. 친구들과 연락 못하게 해라. 어머니가 정신이 몽롱해지도록 약을 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제 병든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민수 씨가 저희 어머니 요양원비를 내주겠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나는 박미경의 고백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내 아들 민수가 박미경에게 이런 악랄한 짓을 지시했다니. 박미경이 나에게 약을 먹이고 재산을 빼돌린 것은 내 아들 민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내 아들의 협박에 의해 강요당한 피해자였던 것이다. 박미경은 계속해서 말했다. 어르신께서 비상용 휴대폰으로 친구분께 전화하셨을 때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바깥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설치하신 CCTV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르신이 저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에 슬펐지만 동시에 어르신이 저의 행동을 녹화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어르신의 아드님 민수 씨의 진짜 모습이 찍히기를 바랐습니다. 어르신께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박미경을 의심하며 설치했던 CCTV, 내가 박미경을 통해 아들을 역추적했던 모든 계획이 사실은 박미경이 나를 위해 펼쳤던 위장극이자 도움의 손길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며 나에게 증거를 남기고 나를 도와 아들의 악행을 밝히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순옥은 박미경의 진술에 경악했고 아들 민수는 모든 것이 드러나자 고개를 숙였다. 결국 순옥의 도움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아들 민수는 존속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박미경은 모든 증거와 함께 자신의 진술을 경찰에 넘겼고 그녀는 증인이자 또 다른 피해자로 분류되어 죄는 면할 수 있었다. 아들 민수는 구속되었고 나의 재산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잃었던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나의 삶의 주체성까지 되찾았다. 나는 휠체어를 벗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재활 운동에 매진하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였다. 나는 가장 먼저 박미경을 찾아갔다. 미경 씨,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박미경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믿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박미경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나의 집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기 시작했다. 친구 순옥은 나의 곁을 지켰고 나는 그녀와 함께 게이트볼 클럽에 나가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내 아들 민수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은 단순히 악인의 처벌이 아니었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 그리고 의심했던 요양보호사의 헌신이라는 충격적인 반전 속에서 진정한 인간성과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나의 황혼은 이제 더 이상 감금된 지옥이 아니었다. 나의 힘으로 일궈낸 자유롭고 찬란한 황혼의 시작이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휠체어에 갇혀 절망했던 할머니가 상상치도 못할 반전 끝에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찾아가는 이 막장 복수극.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셨습니까?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도 막장 드라마처럼 느껴지십니까? 불효 자식, 바람난 배우자,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혼자 소갈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황혼은 당신 것입니다. 김정래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당신의 삶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십시오. 이 사연이 당신에게 나도 할 수 있다 는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빛나는 황혼을 응원하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이 통쾌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이 땅의 모든 김정래 할머니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통쾌한 황혼을 위해 함께해요. 감사합니다.